사랑합니다. 세계사 선택반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1920, 30년대 유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이제 세계적으로 대공황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체주의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또 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지 우리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의 목차는 대공황으로 시작해서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독재를 강화하는 그러한 모습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배경은 1930년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대공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백과 사전에 대공황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20세기 장기적으로 가장 길고 깊게 스며든 경제 위기로 약 10년간 지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공황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각 나라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920년대 미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이미 1920년대 미국은 굉장히 번영하고 화려한 느낌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옷 스타일도 굉장히 화려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샤넬, 루이비통 이런 사람들 다 이 시기에 이렇게 옷을 디자인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렇게 고층 빌딩도 올라와 있고 저렇게 화려한 네온 사인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부유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강대국이 된 미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위대한 개츠비라고 아마 여러분들 이 짤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이 화려한 그 미국의 생활이 바로 1920년대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려했던 미국이 어쩌다가 갑자기 대공황,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은 초토화가 되고 전쟁에 참전은 했지만 이제 전쟁 지역이 아니었던 미국이 이런 유럽에 군수물자를 팔게 되면서 강대국이자 최대 채권국, 즉 돈을 빌려준 나라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즉 미국은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요. 이렇게 공장들에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왜냐면 전쟁이 있었을 때는 이 물건을 유럽에 갖다 팔면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찍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바로 물건은 계속 많이 찍어내는데 사람들의 임금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은 끝났기 때문에 유럽에다가 또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는 점점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생산과 소비가 불균형되어지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그래프 보이시죠? 1929년을 기점으로 주가가 완전히 폭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을 하는 청소년들도 많아서 이런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는 친구들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이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이라고 해서 검은 목요일이라고 지칭하는 이날부터 이제 미국의 경제가 불황이 오게 되고 당시 미국에 의존하던 세계의 많은 나라들 역시도 동시다발적으로 경제 불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당연히 물건을 겁나 만들었지만 물건을 팔 수 없으니까 기업, 공장은 파산하게 되고 이런 기업과 공장에게 돈을 빌려줬던 은행마저도 모두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당연히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돈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겠죠. 여러분들은 겪지 못했겠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IMF라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비슷한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업자들은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때도 이전에 이 경제 대공황 이전에 미국의 실업률이 한 4%? 뭐 이렇게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이 대공황을 기점으로 이제 실업자가 폭발하게 됩니다. 은행이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세이빙 뱅크라고 나와 있죠. 은행에 돈 찾으러 가는데 돈 찾으러 가면 뭐야? 이미 은행은 망해버렸는데. 은행이라는 곳이 우리 같은 개인 입장에는 돈을 맡기는 곳이지만 사실 은행의 본질은 기업의 돈을 빌려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이제 그렇게 돈을 버는 곳인데 기업이 망해버리면 은행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길거리에 스스로 이력서를 목에 걸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가들 역시도 여기 보시면 Why can you give my daddy a job?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아빠에게 직업을 줄 수 없냐라고 이렇게 애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직업을 구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이제 유럽의 나라들 역시도 이제 경제 불황이 바로 다 같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 이 그래프는 실업률 그래프예요. 그래서 29년을 기점으로 실업률이 막 독일 같은 경우는 30%까지도 육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1930년대 초반에 이제 서서히 실업률이 감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각 국가들이 이런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같은 그래프입니다. 이제 실업률 그래프예요. 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 미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전까지 이제 경제 이론으로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우세한 이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중간고사 범위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즉 가격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아도 수요와 공급이 알아서 가격을 조정한다라고 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했는데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면서 더 이상 수요와 공급만을 믿고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구나. 즉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국가가 경제에 이제 간섭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역시도 자본주의이긴 하지만 국가가 경제에 관여하잖아요. 부동산 관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대공황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알아서 움직이고 가격이 형성된다. 하지만 이것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당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인데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이 대통령이 이제 경제 개입을 하면서 뉴딜 정책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뉴딜 정책 기억할게요. 선생님이 필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아이패드가 뭐가 안 돼서 제 노트북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별표 치시길 바랄게요. 자, 요 루즈벨트 잠깐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한국사 배울 때 카얄포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할 때 카이로 회담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 카이로 회담에 참여했던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는 대공황 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를 이끌었던 미국의 대통령 되겠습니다. 자, 뉴딜 정책의 기본 핵심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그런 공장, 기업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여튼 일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게 댐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테네시강 유역의 개발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댐을 건설하면서 댐 건설하려면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실업자들을 구제해 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안정장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work program이라고 나와 있죠? 국가가. 지금도 우리나라가 워낙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청년 뭐 구직 활동 지원금 뭐 이런 것들을 해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뉴딜 정책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제 영국과 프랑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도 여전히 식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식민지들을 묶어서 블록 경제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식민지 안에서 물건을 서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거에게는 세금을 왕창 부여하고 그래서 자기 식민지 내에서 같은 이제 영역 안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자라고 하면서 이런 블록 경제를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프랑스 그리고 빨간색은 영국이 자신들의 식민지를 묶어서 이렇게 식민지에 그런 과잉 공급된 물건을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 입장에서야 이제 국가가 개입도 하고 자국의 경제 보호 정책을 위해서 식민지의 물건을 갖다 팔았잖아. 그러면은 식민지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고스란히 사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보여줬던 나라들은 강대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 돈이 있었던 나라들이고 반대로 이런 산업 기반도 취약하고 식민지가 별로 없는 나라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했을까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식민지가 별로 없는 국가들, 이 나라들을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나라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본 국기들일 거예요. 자,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등장한 게 바로 전체주의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체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인주의랑 반대죠.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선 개인보다는 전체를 강요하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 되겠습니다. 대공황의 직격탄을 바로 맞은 이 세 나라, 이탈리아, 독일, 일본, 그들의 상황과 그리고 이 당시에 중국도 지켰다리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주의라는 건 여기 보시면 저기 한 인물이 보이고 거기에 막 엄청나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전체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전체주의란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최고로 여기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전체주의적인 시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인인 것 간에 이런 식으로 열광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네, 그 무서운 일이 1930년대에 있었어요. 자, 이 전체주의의 시작은 독일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이 전체주의, 즉 파시즘의 시작은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파시즘의 고향은 이탈리아 밀라노라고 합니다.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쟁의 승전국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승전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이권을 챙긴 건 아니야. 그리고 이탈리아는 식민지가 그때 당시에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도와주면 땅 떼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 오스트리아 땅. 근데 안 떼어줘요. 그러니까 영국에 대해서도 불만도 굉장히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가 경제 불황이 찾아오게 되자 여기 보이시는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파시스트 당을 조직해요. 파시스트가 그 전체주의랑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시스트는 뜻이 되게 많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전체주의가 파시스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로마로 진군해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너무 어려워질수록 개인의 자유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에 열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탈리아는 국가 지상주의, 즉 국가를 위한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라는 국가 지상주의와 그리고 군국주의,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인 발전, 이 두 가지 사상을 바탕으로 이전에 침공 실패했던 에티오피아를 침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를 저지했다라는 사건 이후로 또 한 번 에티오피아를 침략하게 되고 이탈리아는 이때 에티오피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주의 국가들은 국가 내에서, 국내에서 스스로 경제 공황을 타파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독일로 가보도록 할게요. 독일은 대표적인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입니다. 패전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 배상금이 굉장히 많겠죠. 이게 전쟁 배상금이에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인간의 절메니라고 턱받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배상금인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얘네는 식민지 다 뺏겼잖아. 식민지도 없어. 배상금도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엄청나게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겠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히틀러 되겠습니다. 히틀러는 앞서 무솔리니의 전체주의를 수용한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인종주의를 내세워요. 그래서 전체주의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인종주의를 내세우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유태인 학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당시에는 먹혔어요. 왜냐면 그만큼 독일이 너무 살기 어려웠고 우리 게르만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들 생각을 하고 그게 광기에 치솟아서 그렇게 유태인 학살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기한 점은 사실 우리는 히틀러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유태인 학살도 했고 전쟁도 일으켰고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사람은 국민 투표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만큼 또 뭐 당시 정치판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나치라는 건 이제 독일의 파시즘, 즉 전체주의의 정당을 의미하는 거고요. 게르만 민족주의는 게르만 민족이 인류 중에 가장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없앨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이러한 독일은 당시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무장을 할 수 없어요.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독일은 그러한 것들을 모두 어기고 다시 재무장을 하게 되고요. 프랑스와 벨기에 그런 중간에 있었던 비무장지대인 라인란트를 점령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국제연맹이나 이런 측에서는 반발을 하겠죠. 하지만 국제연맹의 한계에서도 얘기했듯이 국제연맹은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이렇게 다른 지역을 점령하는 걸 속수무책으로 볼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전체주의 국가 일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긴 하죠. 하지만 당시 일본에게 있던 식민지라고는 우리나라와 대만 정도? 그러니까 일본도 식민지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얘네도 산업혁명은 되게 뒤늦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공황의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대공황의 직격탄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대외 침략이다. 즉 전체주의 세계 국가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경제 위기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를 대외 침략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조선 다음으로 침략한 곳이 바로 만주, 더 나아가 중국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당시 일본은 이제 군부, 강경파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나라가 군국주의화가 됩니다. 즉 정치를 군인들이 한다. 군부 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 시기에 우리 중국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전에 북벌 배웠죠. 당시 장제스와 이제
공산당 지역이 제1차 국공합작을 통해서 군벌을 타도하였지만 장제스가 공산당을 공격하게 되면서 둘은 사이가 갈라졌어요. 이거 갈라진 걸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갈라진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라져서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게 되어요. 자, 이렇게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게 되는데 만주를 침략하고 굉장히 위기인 순간에 또 장제스는 여전히 공산당 토벌만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만주 지역의 군벌을 장악하던 이 장쉐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장제스를 감금을 시켜버려서 지금 네가 공산당이랑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당시 군벌 장쉐량이 이 장제스를 설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들은 지금 싸우지 말자. 지금 우리의 적은 일본이다. 라고 하면서 제2차 국공합작을 하게 되고 이제 일본에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공동의 적이 있을 땐 힘을 합쳤다가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 또 이제 둘이 싸우겠죠.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련 가보도록 할게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레닌 이후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바로 스탈린입니다. 이 스탈린이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걸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스탈린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아마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 제가 그 구글 퀴즈에 문제 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낚인 게 레닌이 한 활동으로 아닌 것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제 정책 폐기를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네, 신경제 정책 자체는 레닌이 발표한 거고 이를 폐기한 건 스탈린 됩니다. 스탈린은 신경제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시대에 이제 모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공업 육성,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제 농업의 집단화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보여주는 게 농업 집단화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 하면은 사실 6.25 전쟁 때 당시 러시아, 소련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 한국 전쟁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스탈린 되겠습니다. 당시 스탈린의 독재를 이제 모방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쓴 동물농장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고전 중에 고전이죠. 선생님의 고등학교 때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이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책이거든요. 이제 그 책과 더불어 이제 당시 사회 비판적인 책으로 유명한 내용인데 책을 안 본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동물농장이 얼마나 스탈린의 독재를 보여주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들이 대외 침략을 하다 못해 결국에 일으킨 게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제2차 세계대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동물농장 영상까지 시청하시고 퀴즈 풀고 교과서와 학습지 정리까지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